오히려 더 시원하게 복수하지 못해 아쉬울 정도죠. 처음 그 여자를 만난 건 34년 전입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 나이까지 여자들과 딱히 마주칠 일이 없어서 길게 대화해본 여자라곤 어머니 말곤 없었어요. 그 당시에 같이 일하던 연구소 동료들도 모두 남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라곤 하나도 모르다가 나이가 나이이니 집안 어른들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이었는데 아내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던 건지 미대를 나와서 졸업 후 자기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쉽게 서울대를 못 갔다며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미술이나 음악같이 예술 쪽으로는 하나도 몰랐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그 후로 2달 동안 만나면서 매번 기품 있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저와 만나러 오는 모습을 보고 아내에게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주 바짝 엎드려서 아내가 부르면 달려나가고 매번 숨김없이 좋아한다고 정식으로 만나보자는 말을 10번쯤 했을 때 6개월 만에 드디어 정식으로 연인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아내도 제가 아내를 위해 뭐든지 발벗고 뛰어드는 모습에 제 마음을 받아준 겁니다. 처음 제 고백을 받아준 그날에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그렇게 연인이 되고서는 3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아내 쪽이었습니다. 아내의 집안에서 먼저 아내에게 결혼하라며 지원은 넉넉하게 해줄 테니 경제적인 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던데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꿈에 그리던 아내와 연애를 시작한 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하게 된다니 저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서로 집안에서 반대는 물론 없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교양 있으신 분들이셨던 데다가 저희 부모님도 평생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오신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도 적당히 예의를 차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상견례가 끝나고 장인어른께서 따로 연락이 오더군요. 둘이서만 따로 만나자고 하시는 말씀에 조금은 긴장을 하고 장인어른을 뵈러 갔습니다. 저는 평생 몇 번 가보지도 못한 고급 일식집에서 만났고 장인어른은 조용히 통장을 내미시며 결혼할 때 부족하면 보태라며 어마어마한 금액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이러실 필요 없다며 거절하려 했죠. 그 당시만 해도 결혼하면 남자가 지불하고 여자가 혼수를 하는 게 당연하니 남자가 결혼할 때 돈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당연시되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어차피 하나 있는 외동딸이니 다른 자식들에게 들어갈 돈도 없다며 편하게 받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돈이 더 필요하게 될 거라면서요. 덕분에 신혼집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큰 아파트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을 즐기고 싶었지만 연구직이다 보니까 한번 프로젝트가 생기면 1주일이고 2주일이고 집에 갈 시간 없이 연구에 매달려야 했어요. 그래서 신혼인데도 아내의 얼굴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집에 돌아가는 날이면 아내가 저를 마중 나와 웃어주는 모습만 봐도 절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아이가 생겼죠. 아내가 임신한 동안에는 최대한 집에 자주 들어가서 아내를 챙겨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배려하며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 저 신경 쓰지 말라며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병원에 갔었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에는 정말 몸이 힘들다는 걸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아들과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몸이 아픈 것도 싹 낫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4살이 되던 해에 아내는 갑작스럽게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겠다며 막무가내로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막 4살이 된 아들에게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며 한국어랑 영어를 함께 익혀야 영어도 더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1년만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서 아내를 말렸지만 아내는 이미 결심을 했는지 저에게 어차피 한국에 있어도 집에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들과 제대로 놀아줄 시간도 없으면서 굳이 아들과 자기가 한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냐고 따졌죠. 저는 그 말에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아내에게 주면 제 월급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서 미래를 위해 모아둬야 한다는 생각에 야근이며 주말 출근이며 사리지 않고 일했어요. 저는 그렇게 일했던 것 모두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변명같이 느껴질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허락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갈 거라며 돈은 친정에서 받으면 된다고까지 말하는 바람에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내와 아들이 떠나기로 한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표정은 어두워졌고 반대로 아내의 표정은 밝아져 갔습니다. 아내에게 정말로 꼭 가야 하냐고 물어보면 아내는 순식간에 인상을 팍 찡그리면서 이미 다 결정된 일인데 좋게 웃으면서 보내주면 안 되는 거냐며 화를 낸 후로는 아내 앞에서는 서운하다는 티도 못 내고 꾹 참으며 아내와 아들을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아내와 아들이 떠난 날 집으로 돌아오니 불 꺼진 거실을 보고 차가운 바닥을 밟으니 정말로 아내와 아들을 한동안 못 본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회사를 다니면 단 한 번도 휴가를 낸 적이 없는데 아내와 아들을 보낸 다음 날 처음으로 회사에 몸이 안 좋아 쉰다고 하고 하루 종일 쉬었습니다. 적막한 집에 혼자 있으니 어찌나 외롭던지 혼자서 술도 마시며 적적함을 달랬죠. 1년이면 돌아오겠다는 아내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 1년이 지나 2년이 되고 3년을 채우고 4년째가 되던 해까지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은 건 1년이 넘었죠. 처음 1년 동안은 두세 달에 한 번씩 꼭 한국에 들어와 집에 있다가 갔었는데 해가 갈수록 3달이 반년이 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절 볼 때마다 아내의 뒤에 숨기 급급했죠. 이제 완전히 남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하는 모습에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한국으로 돌아와서 초등학교부터 다니라고 했습니다. 4년 동안 영어를 그렇게 배웠으면 충분하지 않냐면서요. 심지어 아들은 한국어보다 영어가 익숙한지 저와 만나도 아내와 영어로만 대화하고 제가 대화를 하려고 한국어로 이것저것 물어보면 반은 못 알아듣고 반 정도는 겨우 알아듣고서 떠듬떠듬 대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아내는 절대 안 된다며 이제 겨우 영어를 자연스럽게 쓰면서 학교 친구들이랑 영어로 대화할 기회도 늘었는데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면 지금까지 미국에 있었던 게 다 쓸모없는 일이 된다면서 딱 잘라서 말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사정을 말씀드리니 역정을 내시면서 아내에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데 해외까지 가서 뭐 하는 짓이냐며 4년도 많이 봐줬는데 도대체 장서방을 얼마나 더 고생시킬 참이냐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며 아내를 혼내셨어요. 아내는 장인어른의 말씀에 꼼짝도 못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도 초등학교에 들어가 적응도 잘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다닌 지 반년쯤 지나고 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더군요. 같은 반 아이들이 너무 멍청해서 같이 있기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반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들을 혼내는 와중에 아들의 팔 안쪽에 아주 진하게 든 멍자국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아들을 혼내다 말고 멍을 보고 놀란 마음에 팔에 멍자국은 뭐냐고 걱정하니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같은 반 애들이 멍청하게 놀다가 자기랑 부딪혀서 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고 말해보라고 하니까 한참을 입을 꾹 닫고 있다가 엄마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 그제서야 사실은 같은 반 애들이 자기 한국어가 어눌하다면서 따돌리고 자기는 영어가 편해서 가끔씩 모르고 영어가 튀어나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잘난 척하려고 일부러 영어를 쓴다면서 아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버릇을 고쳐주겠다면서 아들이 영어를 쓸 때마다 짝꿍이 팔을 꼬집어서 결국에 이런 멍까지 들었다는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바로 아들의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해서 따졌죠. 저희 아들을 괴롭힌 그 아이들은 누구냐며 왜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냐고 하니 담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몰랐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하며 끝까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에 제가 먼저 학교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다른 학교로 옮겨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며 이래서 아들을 한국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다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자기는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가 더 편했었다고 하니 차마 말릴 수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 아들과 아내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한동안 아내와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테니 그렇게 큰 집은 저에게 외로움만 크게 느껴지게 할 뿐이었으니까요. 집을 판 돈은 아들의 유학비에 보탰습니다. 그 후로 아내와 아들은 거의 한국에 들어오지 않다시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아들이 있는 곳으로 1년에 두어 번 갈 뿐이었죠. 아들은 만날 때마다 못 알아볼 정도로 자랐습니다. 아들은 제가 미국으로 가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매번 집을 비우기 일쑤였죠.
그만큼 아들이 저를 멀리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생활을 15년 넘게 하다 보니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를 덮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가족이 맞는 건지, 가끔씩 만날 때에도 이야기는커녕 각자 할 일 한다고 서로를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에 이혼도 종종 염두에 두었지만 이미 50이 넘은 나이에 혼자가 되면 재혼은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매번 그냥 참자는 결론으로 생각의 끝을 맺었죠. 그런 저를 아내와 아들보다도 더 가족처럼 잘 챙겨주신 건 다름 아닌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함께 밥 한 끼 먹자며 꼬박꼬박 함께 외식도 하고 술도 곁들이며 깊은 속마음을 나누기도 했었죠. 저도 모르게 철없이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허망하게 느껴진다고 하자 장인어른께서도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자기 속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다며 어렸을 때 외동딸이라고 원하는 건 다 들어주다 보니 욕심 많은 성격이 된 것 같다며 스스로를 탓하셨어요. 그러면서 정 힘들면 이혼해도 좋다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렇게 아들이 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이제 취업은 한국에 돌아와서 하겠지 싶어서 아내에게 언제 돌아올 거냐고 물으니 이렇게 미국에 다 적응하고 미국이 더 편한데 아들이 굳이 한국에서 취업해야 할 이유가 있겠냐면서 여기서 취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었어요. 매번 이런저런 핑계들로 한국에 오지 않았던 것부터 아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라는 건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미국에서 취업한 후로는 제가 굳이 돈을 보낼 필요도 없어서 대기업에서 조금 이른 퇴직을 하고 작은 회사에 들어가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한 건 아들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심지어 아들은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은 후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아들의 SNS를 통해서 사진을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아내에게 연락해서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게 맞냐고 물으니 어떻게 알았냐며 놀라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가 있냐고 따져 물으니 제가 한국에 있고 며느리는 완전 미국인이라 한국말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굳이 긴 시간 날아와서 말도 안 통하는데 만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동안은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뒤 바로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께도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저희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 걸 알고 계셨냐고요. 그러자 장인어른도 펄쩍 뛰시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자기도 지금 처음 들었다며 저에게 지금까지 아내가 그걸 숨긴 거냐며 저에게 되려 물으셨죠. 저는 장인어른이 저를 진정시키는 말들에 겨우 진정을 하고 아내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내의 집에서 웬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국인 남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잠옷 차림으로 잠도 덜 깬 채 부시시한 얼굴로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문을 도로 닫으려 하더군요. 저는 닫히는 문을 붙잡고 대체 누군데 여기 있냐고 물으니 친구라서 잠깐 들린 거라며 다급하게 자기 짐을 챙겨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디를 나간 건지 집에 없었고 아들과 며느리로 보이는 백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아저씨 라는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산 기간이 오래라고 해도 아저씨라는 호칭은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하더군요. 다시 미국에 와서 살기 시작할 때 아내는 아들에게 친아빠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줬고 그때부터 계속 미국에 있는 동안은 그 남자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결혼 소식도 제가 친아빠도 아니고 결혼식에는 친아빠를 모셔야 하니 저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제 덕에 그동안 공부해서 잘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부분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 얼굴을 보기가 너무 껄끄러워서 제가 온다고 하면 없는 약속이라도 있는 척하면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왔었다며 한참을 저에게 사과하던 아들의 뒤로 드디어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보자마자 그동안의 울분이 터지듯이 이제 끝이라며 이혼하자고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네요. 한동안은 정신도 못 차리고 멍하니 이혼만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말씀드리니 미안하게 된 일이라고 자기가 다 딸을 잘못 키웠다면서 저와 만나기 전에 만나던 남자가 있었는데 하는 짓이 깡패가 따로 없어서 반대해서 다 포기하고 헤어지고 저를 만난 줄 알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장인어른 잘못도 아니고 결혼 기간 내내 장인어른이 저를 얼마나 챙겨주셨는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쯤 장인어른은 저를 찾아오셔서 명함을 한 장 내미셨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며 자기가 변호사 비용은 다 낼 테니 위자료를 최대한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혼 전 저에게 통장을 내미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서류 뭉텅이들을 내미시면서 이걸로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라도 받아달라며 장인어른의 재산 대부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것이 모두 후회의 시간으로 남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장인어른을 만난 것 딱 하나입니다. 제 친아버지보다도 저를 더 아껴주시고 챙겨주셨으니 제가 갚아야 할 것들이 산더미인데 오히려 저에게 모든 재산을 주신다고 하니 몸둘 바를 몰라 거절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를 잡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거라며 꼭 제대로 증거 잡아서 딸을 호되게 혼내주라고 하시는 말씀에 어쩔 수 없이 그 서류 더미들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이혼 합의 절차 과정에서 아내는 저에게 위자료를 받겠다고 당당하게 나섰다가 아내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화를 내며 그것도 다 제가 가정에 소홀했던 탓이라며 억지를 부렸지만 판결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거기다 이혼 확정 후 장인어른이 저에게 모든 재산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는 저를 찾아와 그 돈을 왜 제가 가지냐면서 화를 내며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했죠. 그런데 장인어른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내를 끌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 얼른 돈 내놓으라고 하는 통에 저는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여기 마약범이 있으니 잡아가라고요. 경찰이 와서 아들의 몸을 뒤지자 한국에서는 불법인 대마초가 나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들이 대마초 중독으로 서너 시간에 한 번은 꼭 대마초를 피우는 게 습관인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어떻게든 피우겠다 생각했죠. 다행히도 제 예상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아들은 대마초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잡혀갔고 검사 결과 대마초를 피운 것도 밝혀져서 징역 2년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 지인들은 그래도 아들이었던 정이 있는데 너무 심한 게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들에게 전 그저 돈을 주던 아저씨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미국에서 이제 돈 들어올 구석이 없으니 근처 마트에서 캐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일해본 적도 없는 여자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으면 순탄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자기 인생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죠. 거기다 이제 아내가 돈이 없으니 바람 피우던 상대도 아내에게 폭력을 쓰는지 아내 얼굴에 큰 멍자국이 생겨서 선글라스를 끼고 마트에서 캐셔를 하고 있는 꼴이 우습더라고요. 그 후로도 장인어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뵈면서 여전히 식사도 함께하고 어디 몸이 편찮으시다고 하시면 제가 직접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합니다. 장인어른은 제가 손주에게 어떻게 한지도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저 저에게 고맙다며 이제라도 딸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업보를 돌려받고 있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최근에는 장인어른의 몸이 많이 불편해지셔서 함께 살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에게 받은 만큼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가 책임질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